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활동에 응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학습입니다. 협동학습은 기존의 소집단 학습과 달리 협동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어떤 책임, 그리고 공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학습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집단 학습은 세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임승차 효과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사실 능력 좋은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업혀서 가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능력이 뛰어난 아이의 업적을 그대로 공짜로 이어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독점 효과입니다. 능력 있는 학생이 자기 위주로 어떤 과제를 진행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만드는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익부 빈익빈 효과입니다. 능력이 많은 학생이 독점하다 보니까 계속 그 학생만 능력이 발전하고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집단 활동보다는 협동학습을 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능력을 고루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협동학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듯이 사회적 구성주의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지적 발달이 일어나고, 또 특히 아동은 근접 발달 영역에서 동료와 어떤 교사와의 상호작용으로 발전한다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른다면은 서로 의존적인, 상호 의존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장점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면대면으로 만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대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학습에서 학생 수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6명까지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활동을 분할할 때도 3명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2명이 한다면 2명이 서로 다른 잡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3명이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한 명이 잡담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집중해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명 단위로 묶여진 6명이 한 조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협동학습에서 또 가장 중요한 점은 개별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협동학습은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전체 과제가 완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별적 책무성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잘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좀 잘하는 학생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또는 촉진하면서 또는 격려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는 이런 협동학습이 좀 더 발달되어서 팀 기반 학습이라는 형태로 발전되기도 했고, 대학생들은 대부분 수업 시간에 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에서의 협동학습은 향후 공부나 또는 취업에 나갔을 때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동학습을 그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 수업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협동학습은 제일 먼저 수업 목표가 제시됩니다. 물론 이건 기본적인 어떤 수업 방법의 순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 목표를 제시하고 나면 이제 협동학습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준비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 이후에 학습자 팀을 구성하고요.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각각의 역할을 나눠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둠의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뭔가 자료를 조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기록하거나 정리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표하거나 마무리 짓는 사람,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야만 이 협동학습이 제대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팀 구성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적으로 학습 활동이 전개가 되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팀워크가 되겠죠. 팀으로 잘 화합하고 잘 결합이 되어서 뭔가 새로운 내용들을 조사하거나 새로운 활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또는 여러 가지 토의를 하거나 토론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습 활동이 끝나고 나면 다른 조 앞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평가를 받게 되고요. 평가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그 평가에 대한 결과로서 동료 평가나 교사의 평가를 포함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취 이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정을 하거나 또 다른 피드백을 주는 단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협동학습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협동적 프로젝트고 두 번째는 학습자 팀 학습입니다. 협동적 프로젝트는 집단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가 함께 협업하는 형태입니다. 즉 전체 어떤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둠별로 역할을 주고 그 모둠 내에서 각자 역할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큰 학급 전체의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형태가 되겠죠. 결국 여기서는 협동하는 분위기가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학습자 팀 학습 형태는 집단 내에서는 협업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단끼리 경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론적인 내용이나 수학적인 내용, 개념적인 내용을 누가 먼저 알아낼 것이냐 또는 먼저 이해했느냐에 대해서 서로 경쟁할 때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협동학습의 유형들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것은 협동적이고 어떤 것은 경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협동학습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STAD 모형입니다. STAD 모형은 학생들끼리 각자의 어떤 역할을 다하면 점수가 부여가 되고 그리고 이 개별적인 학생들의 전체 점수가 다시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모아서 다른 팀과의 점수를 비교해서 우승자와 그 다음에 패배자를 가르는 어떤 약간의 게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쟁적인 수업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직소 모델이 있습니다. 이 직소 모델은 협업을 통해서 전체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소라는 것은 우리가 퍼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조합을 잘하면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소 모델은 모둠이 형성이 되면 그 모둠 내에 각자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근데 A라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다른 모둠에도 A라는 역할이 주어진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역할을 주어진 학생들끼리 다시 모입니다. 모여서 그 A의 역할을 같이 공유해서 활성화한 다음에 그 A의 역할에 대한 수행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자기 모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A, B, C, D 이와 같이 다양한 역할을 한 학생들이 모여서 그 모둠의 어떤 결과물을 완성하게 되고요. 그 완성한 결과물이 결국은 전체의 어떤 완성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직소 원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조가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다시 되돌아가지만 간 결과를 가지고서 모둠끼리 다시 경쟁하는 형태가 된 것이 바로 직소2 모델입니다. 즉 직소2 모델은 직소1 모델 이후에 STAD 모델을 이어서 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협동학습에는 또 TGT 모형이 있습니다. TGT 모형은 STAD 모형에서 출발하지만 팀별 토너먼트를 통해서 결승전에 도달하는 팀들을 구성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형은 GI라는 모형이 있습니다. 이 GI 모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과학교육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자유탐구란 게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쓰는 과정을 보통 GI 모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자유탐구라는 것이 GI 모델로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해설서에 담겨 있었고요. 이때 이 GI 모듈이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높임으로 해서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고 팀에서의 어떤 역할을 제시함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LT 모형이 있습니다. 이 LT 모형은 보통 문제풀이 중심의 협동학습을 진행할 때 효과적입니다. 4명에서 5명의 학생들이 모둠이 되어서 공동의 학습 과제를 부여받고 그 학습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대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스터디 그룹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공부한 결과를 단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이 축소될 수도 있지만 서로
학습 분량을 나눠서 공부하고 그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협동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IRC 모형이 있습니다. CIRC 모형은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협동학습입니다. 영어의 의미를 보더라도 이 리딩하고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읽기와 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읽기와 쓰기 교육이 가능한 협동학습 모형입니다. 이 CIRC 모형은 학생들하고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짝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명이서 짝을 지으면서 서로 읽기 연습을 시킵니다. 짝을 짓는 이유는 학생이 읽는 것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끊고 또 다른 학생이 이어서 또 읽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한 번도 흐트리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읽은 내용을 책을 듣고 나서 학생들끼리 읽은 내용에 대해서 줄거리를 얘기하거나 감상을 얘기하거나 하여튼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집니다. 읽은 다음에 자기 머릿속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초인지를 발달시킬 수 있는 수업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글을 쓸 때도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공통적인 의견을 내가면서 정리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IRC 모델은 오늘날 글쓰기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단계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CIRC를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많은 수업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학습에는 굉장히 많은 모형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학생 참여 중심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질 때 이 협동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 프로그램,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협동학습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보고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